어머니, 또 그 낡은 그릇들 만지작거리세요?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백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75. 허리는 굽었지만 이 찻잔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다. 제발 좀 치우시라니까요. 먼지만 쌓이고 지저분하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이게 그냥 그릇이 아니란다. 수진아. 나는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조선시대 백자인데. 에휴, 또 시작이네요. 수진은 내 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잊으셨고요. 그저께는 현관문을 열어두신 채로 주무셨어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고 제발 집안일이나 좀 도와주세요. 쾅! 방문이 거칠게 닫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린 회색빛이었다. 내 마음도 저 하늘처럼 무겁고 어두웠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3년째. 당신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해서 이곳으로 온 뒤로 내 삶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생각했다. 가족과 함께 사니까 좋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너무나 달랐다. 할머니, 또 그 이상한 물건들 보고 계세요? 손자 준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끼세요? 16살 중학생인 준호.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은 엄마 수진을 그대로 닮았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손자를 타이르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다. 엄마가 할머니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하던데요. 병원 가보세요. 퉁명스럽게 던진 말만 남기고 문이 다시 닫혔다. 치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다시 찻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창가로 가서 햇빛에 비춰봤다. 은은한 청백색 빛깔이 도자기 표면에서 살아났다. 마치 달빛이 물속에 녹아든 것처럼. 이 아이들은 모르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의 진짜 가치를. 찻잔의 매끈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50년. 내가 고미술품을 연구하고 감정해온 세월이 50년이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국립박물관에서 20년을 일했다. 퇴직 후에도 개인적으로 고미술품을 수집하고 연구했다. 이 찻잔 하나만 해도 최소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조선 후기, 분원 백자, 투명한 유약, 완벽한 형태, 흠 하나 없는 상태.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며느리 수지는 항상 나를 돈 없는 노인네로만 생각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할머니. 집안의 보탬은 못 되고 오히려 부담만 되는 존재. 수진의 눈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쯧쯧,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며칠 전이었다. 수진이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렸다.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있지. 낡은 그릇이 몇 억짜리래. 하하, 웃기지 않아? 치매 초기 증상 같아서 걱정이야.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이 집에서 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찻잔을 다시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방 한편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봤다. 당신이 남겨준 그 상자. 그 안에는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있다. 고려청자 향로, 조선백자 다랑아리, 김홍도의 진품 산수화, 추사 김정희의 친필서에. 그리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똑똑. 어머니, 저녁 차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항상 그랬듯이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 반찬 이것만 드세요. 준호 학원비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수지는 내 앞에 김치와 된장찌개만 놓았다. 아들 동수와 손자 준호 앞에는 제육볶음이 놓였다.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응, 괜찮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다. 아빠, 나 새 핸드폰 사줘. 내 거 너무 구식이야. 준호가 입에 고기를 가득 넣고 말했다. 그래, 다음 달에 사줄게. 여보,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수진이 남편을 쳐다봤다. 어머니 모시느라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다. 하지만 꾹 참았다. 밥을 계속 떴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나무 상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당신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수첩. 영희에게. 이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시오. 당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백자 찻잔 5천만 원 추정가. 청자향로 1억 2천만 원 추정가. 다랑아리 3억 원 추정가. 김홍도 산수화 8억 원 추정가. 추사서에 12억 원 추정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총 추정가 25억 원. 나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25억. 이 좁은 방 안에 25억 원어치의 보물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날 이 아이들은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는 밤새 내렸다. 내 마음속에도 비가 내렸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무겁고 뻐근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자꾸만 이상한 꿈을 꿨다. 당신이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30분.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학교 늦겠어. 빨리 나와. 알았어요. 여보, 출근 준비 다 했어? 응, 나간다. 평범한 아침 풍경. 나만 빼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아침.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다. 어젯밤 비가 그쳤다. 하늘은 맑게 개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똑똑. 어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식탁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혼자 먹는 아침. 아들과 준호는 벌써 나갔나 보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수저를 든 채 멈췄다. 병원? 네. 신경과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해요. 이상한 소리. 그게 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나는 괜찮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검사 안 받아도 돼.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자꾸 고집 부리세요? 건강검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오후 2시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지는 더 이상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밥을 먹었다. 입에서 씹히지 않았다. 오후 2시 수진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수진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병원에 도착했다. 신경과 치매 클리닉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다. 진료실 앞복도 다른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 어떤 할머니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보이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다. 박영희님 들어오세요. 내 차례가 됐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수진도 옆에 앉았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잊으시고 문 잠그는 것도 잊으시고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낡은 그릇이 수천만 원짜리라든지 그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다. 할머니,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사가 나를 바라봤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8일입니다.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화요일입니다. 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네. 기억력 검사, 계산 능력 검사, 언어 능력 검사. 검사는 30분 동안 계속됐다. 100에서 7씩 빼기, 단어 3개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나는 모든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단순한 건망증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낡은 그릇이 수억 원이라든가. 의사가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의사 선생님도 들으셨죠? 저런 식이세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할머니,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고미술품에 대해 아시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5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20년 일했고요. 의사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방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진품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들은 모르나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말해봤자 치매 소리만 듣죠.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 조언을 들어주시겠어요? 증명하세요.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으시고 공식 감정서를 받으세요. 그래야 가족들도 믿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 대학 동기가 국립박물관 학예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어머니, 또 그 낡은 그릇들 만지작거리세요?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백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75. 허리는 굽었지만 이 찻잔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다. 제발 좀 치우시라니까요. 먼지만 쌓이고 지저분하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이게 그냥 그릇이 아니란다. 수진아. 나는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조선시대 백자인데. 에휴, 또 시작이네요. 수진은 내 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잊으셨고요. 그저께는 현관문을 열어두신 채로 주무셨어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고 제발 집안일이나 좀 도와주세요. 쾅! 방문이 거칠게 닫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린 회색빛이었다. 내 마음도 저 하늘처럼 무겁고 어두웠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3년째. 당신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해서 이곳으로 온 뒤로 내 삶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생각했다. 가족과 함께 사니까 좋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너무나 달랐다. 할머니, 또 그 이상한 물건들 보고 계세요? 손자 준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는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끼세요? 16살 중학생인 준호.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은 엄마 수진을 그대로 닮았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손자를 타이르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다. 엄마가 할머니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하던데요. 병원 가보세요. 퉁명스럽게 던진 말만 남기고 문이 다시 닫혔다. 치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다시 찻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창가로 가서 햇빛에 비춰봤다. 은은한 청백색 빛깔이 도자기 표면에서 살아났다. 마치 달빛이 물속에 녹아든 것처럼. 이 아이들은 모르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의 진짜 가치를. 찻잔의 매끈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50년. 내가 고미술품을 연구하고 감정해온 세월이 50년이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국립박물관에서 20년을 일했다. 퇴직 후에도 개인적으로 고미술품을 수집하고 연구했다. 이 찻잔 하나만 해도 최소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조선 후기, 분원 백자, 투명한 유약, 완벽한 형태, 흠 하나 없는 상태.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며느리 수지는 항상 나를 돈 없는 노인네로만 생각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할머니.
집안의 보탬은 못 되고 오히려 부담만 되는 존재. 수진의 눈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쯧쯧,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며칠 전이었다. 수진이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렸다.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있지. 낡은 그릇이 몇 억짜리래. 하하, 웃기지 않아? 치매 초기 증상 같아서 걱정이야.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이 집에서 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찻잔을 다시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방 한편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봤다. 당신이 남겨준 그 상자. 그 안에는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있다. 고려청자 향로, 조선백자 다랑아리, 김홍도의 진품 산수화, 추사 김정희의 친필서에. 그리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똑똑. 어머니, 저녁 차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참았다. 항상 그랬듯이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 반찬 이것만 드세요. 준호 학원비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수지는 내 앞에 김치와 된장찌개만 놓았다. 아들 동수와 손자 준호 앞에는 제육볶음이 놓였다.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응, 괜찮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다. 아빠, 나 새 핸드폰 사줘. 내 거 너무 구식이야. 준호가 입에 고기를 가득 넣고 말했다. 그래, 다음 달에 사줄게. 여보,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수진이 남편을 쳐다봤다. 어머니 모시느라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다. 하지만 꾹 참았다. 밥을 계속 떴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나무 상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당신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수첩. 영희에게. 이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시오. 당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백자 찻잔 5천만 원 추정가. 청자향로 1억 2천만 원 추정가. 다랑아리 3억 원 추정가. 김홍도 산수화 8억 원 추정가. 추사서에 12억 원 추정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총 추정가 25억 원. 나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25억. 이 좁은 방 안에 25억 원어치의 보물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날 이 아이들은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는 밤새 내렸다. 내 마음속에도 비가 내렸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무겁고 뻐근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자꾸만 이상한 꿈을 꿨다. 당신이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30분.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학교 늦겠어. 빨리 나와. 알았어요. 여보, 출근 준비 다 했어? 응, 나간다. 평범한 아침 풍경. 나만 빼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아침.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다. 어젯밤 비가 그쳤다. 하늘은 맑게 개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똑똑. 어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식탁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혼자 먹는 아침. 아들과 준호는 벌써 나갔나 보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수저를 든 채 멈췄다. 병원? 네. 신경과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해요. 이상한 소리. 그게 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나는 괜찮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검사 안 받아도 돼.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자꾸 고집 부리세요? 건강검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오후 2시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지는 더 이상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밥을 먹었다. 입에서 씹히지 않았다. 오후 2시 수진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수진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병원에 도착했다. 신경과 치매 클리닉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다. 진료실 앞복도 다른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 어떤 할머니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보이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다. 박영희님 들어오세요. 내 차례가 됐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수진도 옆에 앉았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잊으시고 문 잠그는 것도 잊으시고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낡은 그릇이 수천만 원짜리라든지 그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다. 할머니,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사가 나를 바라봤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8일입니다.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화요일입니다. 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네. 기억력 검사, 계산 능력 검사, 언어 능력 검사. 검사는 30분 동안 계속됐다. 100에서 7씩 빼기, 단어 3개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나는 모든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단순한 건망증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낡은 그릇이 수억 원이라든가. 의사가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의사 선생님도 들으셨죠? 저런 식이세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할머니,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고미술품에 대해 아시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5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20년 일했고요. 의사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방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진품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들은 모르나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말해봤자 치매 소리만 듣죠.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 조언을 들어주시겠어요? 증명하세요.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으시고 공식 감정서를 받으세요. 그래야 가족들도 믿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 대학 동기가 국립박물관 학예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증명하세요. 정말 그래야 할까? 하지만 내가 증명하면 이 아이들은 변할까? 아니면 더 나빠?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걸 나는 보고 싶지 않았다. 새벽 2시 나는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당신의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글씨가 있었다. 영희,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많이 힘들 때일 것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것들의 가치는 돈이 아니오. 당신이 평생 걸어온 길이요. 당신의 전문성이요.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마시오. 언제나 당신 편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당신,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말 돈이 없어. 준호 학원비도 밀렸고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낼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였다. 아들 동수가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여쭤볼까? 혹시 보험금이나 예금이?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돈 한 푼 없어. 연금으로 겨우 사시는 거 알잖아. 그럼 내 보험을 해약할까?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 나는 방문에 기댄 채 그 대화를 다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들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줘야 할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돈이 아닌 나를, 진짜 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다. 수지는 나를 더욱 차갑게 대했다. 동수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준호는 방문을 쾅쾅 닫았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금요일 오후
나는 평소처럼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이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 대청소할게요. 나가 계세요. 나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수진아, 내가 정리할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어머니는 그냥 거실에 계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그때 쿵 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다. 수진이 바닥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보고 있었다. 백자 찻잔, 내 소중한 백자 찻잔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다. 수진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하지만 그냥 낡은 그릇이잖아요. 다시 사드릴게요. 다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다시 살 수 없어. 조선시대 백자인데. 또 시작이네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50년 동안 쌓아온 인내가 마침내 무너졌다. 수진아,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금 당장 나가줘. 어머니, 나가라고. 내 목소리에 수진도 놀란 듯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저기 있는 청자 향로 봐.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향로를 바라봤다. 저기 있는 다랑아리 봐. 저기 있는 산수화 봐. 수진아, 저것들이 뭔지 알아? 알죠. 낡은 그릇들이랑 오래된 그림이잖아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나는 깨진 찻잔 조각을 주었다. 내 눈에는 평생의 연구가 보여. 50년의 세월이 보여. 그리고 나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를 무시한 3년이 보여.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됐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그냥 나가줘.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깨진 찻잔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조각 위에 눈물이 떨어져 반짝였다. 미안해. 나는 조각들에게 속삭였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서랍에서 의사가 준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박영희입니다. 어제 진료받았던 할머니. 의사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동기한테 연락하실 건가요? 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박물관 학예사 2명이 우리 집에 왔다. 수진과 동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학예사들을 내 방으로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학예사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움직임이 멈췄다. 저게... 젊은 학예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청자향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2세기 초반 작품입니다. 상감 기법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요. 나이 든 학예사가 다랑아리로 다가갔다. 이건 조선 후기 분원 백자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형태와 유약 상태로 볼 때 18세기 중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학예사가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혹시 전문가이신가요? 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두 학예사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혹시 박영희 선생님? 네, 그분이 선생님이세요? 젊은 학예사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논문 읽었습니다. 조선 백자의 유약 변화 연구. 저희 학계에서 고전입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0년 만에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감정은 하루 종일 계속됐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학예사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문 밖에서 수진과 동수, 준호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해질 무렵 학예사들이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박영희 선생님, 나이 든 학예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이건 국가적 보물입니다. 특히 김홍도 선생의 산수화는 현존하는 작품 중 최상급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총감정가는 학예사가 서류를 넘겼다. 27억 원입니다. 쿵. 준호가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동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학예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젊은 학예사가 말했다. 박물관에서 이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기증을 고려해 주시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떠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예사들이 떠났다. 거실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몰랐지.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럼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였어요? 나는 손자를 바라봤다. 50년 동안. 나는 천천히 말했다. 50년 동안 고미술을 연구했단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걸어 이것들을 모았지.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수진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나는 지금 너희의 태도가 변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 다 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어머니. 나는 일어섰다. 나는 돈 때문에 존중받고 싶지 않아. 너희가 진짜 나를 봤으면 좋겠어. 전문가로서의 나. 50년 연구자로서의 나.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나를. 수진이 바닥을 향해 절을 했다. 어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수진아. 네. 지난 3년. 나는 매일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지만 이제 알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창가에 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마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수지는 나를 극진히 모셨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렸다.
준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동수는 퇴근하면 내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괜찮다. 수진아, 들어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차를 내려놓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앉아. 나는 침대 끝을 가리켰다. 수진이 앉았다. 어머니, 저, 말하기 전에 나는 손을 들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어머니. 하지만 실망은 해.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였기 때문에, 평생을 걸어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들의 가치를 알아본 거야. 네, 이해합니다. 정말? 나는 물었다. 정말 이해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 후회해요. 이 한 달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준호도 그래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요.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나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노트였다. 이거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나는 노트를 받아 펼쳤다. 거기에는 수진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매일매일. 수진이 쓴 반성문이었다. 오늘 어머니께 차를 대접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색해 하셨다. 당연하다. 나는 3년 동안 한 번도 차를 대접한 적이 없었다. 오늘 준호가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는 놀라신 표정이셨다. 당연하다. 준호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었다. 오늘 남편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어색해 하셨다. 당연하다. 우리는 3년 동안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수진아, 내 어머니, 고마워. 이 노트.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진짜로 변할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를 존중하고 싶어요.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진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수진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내 앞에도 고기 반찬이 놓였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준호야.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무슨 이야기? 박물관에서 일하실 때 이야기요. 나는 수저를 놓았다. 그리고 손자를 바라봤다. 듣고 싶어? 네. 준호가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가 연구한 게 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래. 할머니가 25살 때였어.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50년 전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들려주는 기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취직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이야기, 밤낮으로 연구하며
논문을 써냈던 이야기, 너희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전국을 돌며 고미술품을 찾아다닌 이야기. 가족들은 숨죽여 들었다. 특히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야, 전문가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요? 그래. 이번 주말부터 할머니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고미술의 세계를.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도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한 달 전과는 달랐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6개월이 지났다.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진은 매일 아침 내 방에 와서 안부를 물었다. 준호는 주말마다 나와 함께 고미술 공부를 했다. 동수는 퇴근 후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일상이 됐다. 어느 봄날 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하나씩 꺼냈다. 청자향로, 다랑아리, 김홍도 산수화, 추사서에 모두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가족들은 숨죽여 바라봤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동수가 물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기증서였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떠난 후 이 모든 것들은 국립박물관에 기증될 거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나는 미소 지었다. 너희는 진짜 선물을 받을 거야. 진짜 선물이요?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내 할머니, 이 6개월 동안 내가 배운 게 뭐니? 준호가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한테서 배운 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진짜 선물이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수진아.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돈은 사라져.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이 시간은 영원히 남아. 그게 진짜 유산이야. 동수가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나는 온 가족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고마워. 너희가 변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날 밤 나는 당신의 사진 앞에 섰다. 당신, 나는 속삭였다. 우리 잘했지? 사진 속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80이 됐다. 허리는 더 굽었고 다리는 더 불편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할머니,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21살 대학생이 된 준호. 할머니, 제가 대학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어땠어?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모두가 감탄했어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준호야.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어머니, 수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오늘 국립박물관에서 연락 왔어요. 전시 오픈한대요. 아, 그래? 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꼭 가보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온 가족이 함께.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국립박물관으로 갔다. 특별 전시실, 박영희 선생 기증 컬렉션, 문패가 보였다. 어머니,
수진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어머니 이름이. 나는 미소 지었다. 들어가자. 전시실 안.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다.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바라봤다. 할머니.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에 이 모든 게 영원히 남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호야. 이건 할머니 덕분이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수진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우리는 함께 전시실을 걸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도자기들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당신의 모습을 봤다. 당신, 나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 잘 살았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거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걸었다. 마지막 전시실. 거기에는 작은 글귀가 있었다.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진짜 가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박영희. 나는 그 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내가 남기고 싶었던 말이야. 창밖으로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처럼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후회는 없어.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